신바람 박선생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뉴인드 신바람 박선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예, 너무 좋아요. 뉴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선생님을 보면요, 딱 보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뉴인드 이 지랄을 하고 다녀. 어우, 지랄을. 네,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뉴자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신바람 박선생이 전합니다. 이게 과학이징. 이번 거 목소리 좀 섹시했던 것 같아. 이게 과학이징. 예, 이게 과학이지. 자연의 구성 물질 능력, 자연의 구성 물질을 설명하는데요, 뉴자가 들어가면은 참 좋은 것. 오케이. 뉴 소재를 써보세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소재 뭡니까? 바로 신소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활용 가능한 정말 유용한 그러한 신소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신소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윤택해집니다. 바로 과학의 힘입니다. 예, 과학의 힘.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은요, 신소재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로 신소재, 뉴 소재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뜻을 좀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들 배우셨죠? 그래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고서는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전류라는 겁니다. 전류가 뭘까요? 예, 전류.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거죠? 예, 이걸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전기가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쵸?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해요. 자, 무엇이 흐르는 겁니까? 원자 안에 있는 핵이 흐르는 거예요? 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자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요, 우리가요, 전자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흐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류는 잘 흐르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즉 흐를 수 있는 전자가 많을수록 전류는 잘 흐르는 겁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동안에, 일단 요 단원을 배우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되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개념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개념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는 건 뭐죠? 전류의 흐름을 자꾸 막아요. 예,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우리는 이거를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번엔 세 번째 볼까요? 도체랍니다. 도체라는 건 전류가 어떤 물체를 이야기하죠? 예, 맞아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우리는 도체라고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체의 반대말이죠. 부도체. 예,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입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 그래서 고무, 유리, 플라스틱.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 철이 있고 저기에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철을 붙잡고 있는데 전원장치를 키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기가 흘러서. 근데 여기에 고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전원장치를 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과학적인 만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화, 예, 하나피스라는 게 있죠. 그쵸? 하나의 평화. 그쵸? 예, 하나의 평화가 아니죠. 하나의 조각. 그쵸? 하나의 조각. 예. 하나의 조각이라는 그런 이제 만화가 있는데, 이게 또 PPL 한다고 또 어쩌자 그럴까봐 그래. 예. 알죠? 예. 원PM, 이거. 예. 예. 거기서 보면요. 예. 우리, 전기를 다스리는 에넬 있죠. 그쵸? 에넬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하늘 섬을 지배하면서, 전기를 다스릴 때 전기를 막 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이제 루피에게는 통하지 않죠. 그렇죠? 루피는 고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예, 즉 부도체를 잘 나타내주는 좋은 예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과학입니다. 예,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부도체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고요. 자, 그럼 도체와 부도체 딱 두 가지 종류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거 있죠? 반도체. 바로 중간 성질을 갖는 물체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도체와 반도체, 부도체 봤을 때 누가 가장 크겠어요? 중간 성질이니까 도체가 가장 전류의 흐름이 잘 흐를 거고요. 그리고 부도체는 전류의 흐름이 가장 흐르지 않을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도체, 반도체, 부도체. 자, 도체는요, 전류의 흐름이 가장 잘 흘러요. 자유전자가 가장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유전자의 개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고요. 반도체와 부도체는, 부도체가 바로 자유전자의 개수가 거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는 어정쩡하게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개념을 이야기했었죠. 그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여기 이만큼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이해를 조금만 더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원리나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배우려는 게 바로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구간을 나타내는 전자가 존재하는 곳의 에너지 구간을 나타내는 D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전자 껍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원자가 있으면 전자 껍질들이 각각 있고 이 전자의 껍질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껍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 그렇죠?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원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가운데는 핵이 있겠죠? 그리고 전자는 여기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전자가요, 이렇게 있을 때요, 옆에 에너지를 나타낼게요. 이게 그래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나타내는데요,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알겠죠? 자, 그럼 에너지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요만큼의 에너지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차지한다고? 그럼 전자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었더니 이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위치가요, 이번에는 전자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요, 여기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에너지가 내려가나요? 내려갈 일 없죠? 그쵸? 핵과 전자의 거리는 여기나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껍질이라는 얘기네요. 첫 번째 껍질에서.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날 때는 어느 위치이든지 그 위치에 상관없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동일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요. 이번요. 그 원자가요, 두 개가 겹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자가 두 개가 겹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자, 원자가 이번에는 두 개가 겹쳐 있을 겁니다. 예,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두 개가 겹쳐 있고, 마찬가지로 각각 핵이 있겠죠. 예. 자, 이때 여기 전자 한 개라고 해서 이거 수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수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지금 수소를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원자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요, 이제 각각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원자들이. 자, 이 상태에서 전자가 존재하는데요. 전자가 지금 만약에요, 요렇게 여기에서도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서도 여기에 존재한다고 쳐볼까요? 그럼 어떠해요? 서로 너무 가깝죠? 굉장히 좀 반발력이 좀 심하겠네요. 반발력이 심하지만 원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때요? 에너지는 높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에너지는 좀 높겠네요.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전자가 이렇게 양쪽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떨까요? 예, 서로 간의 반발력이 많이 상쇄되겠죠? 예,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낮은 상태로 가겠네요. 전자는요, 물론 원자들은 항상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지만 전자들이요, 안정한 상태라서 여기 멈춰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전자가 멈춰 있다면 전자의 존재를 확인하니까 불확실성 원리, 그렇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자구는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자들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더라도 왔다 갔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전자가 만약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면 에너지는 높을 거고요, 반발력에 의해서. 전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가장 멀리 떨어진 거에서는 에너지가 좀 낮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맞죠? 자, 선생님이 이 차이를 좀 크게 했는데요. 그림을 조금만 수정할게요. 자,
그림을 다른 것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어쨌든 얘네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 전자들이 서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에너지는 계속 이 구간 안에서 에너지를 차지하겠네요. 그쵸? 이 두 개의 에너지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중간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많이 차지하겠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자, 전자 껍질은 각각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요, 어떤 에너지입니까? 특정한 에너지예요. 특정한 에너지인데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걸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범위라 그랬죠. 그렇죠? 가장 최고값, 가장 최저값. 이 안에서 계속 에너지를 갖는다 그랬어요. 예, 말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죠? 자, 여러분이 배운 전자 껍질은 두 개나 세 개의 원자를 얘기한 겁니까? 한 개의 원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한 개의 원자에서는 하나의 에너지를 가져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전자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럼 서로 반발력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가 좀 차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세 개라고 해볼까요? 세 개.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각각의 핵이 있을 테고 전자들이 있겠죠. 얘들도 전자를 갖고 있는데요.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들이 세 개의 위치에 따라서 어쨌든 얘네들도 가장 최고값과 그다음에 중간값, 그다음에 최저값 이런 식으로 갔겠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 세 개의 구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나타내면 바로 이 범위에서 나타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뭐 같아요? 띠 같네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물체들은 원자들이 어떻게 돼 있죠? 정말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다 결합이 돼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처럼 이렇게 띠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러한 띠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띠입니다. 아직도 개념이 안 잡히죠?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전자 껍질이 있어요. 근데 그 전자 껍질이 원래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인 건 맞는데요. 원자들이 여러 개가 붙으면서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그만큼을 다 채우진 못하죠. 전자 껍질이 있을 때 띠라는 개념이 요렇게 껍질이 있고 요렇게 껍질이 있을 때 와, 그럼 이 사이에는 원래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얘네들 에너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연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 껍질 내에서 갖는 에너지가 범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가 범위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들이 많이 결합될수록 전자는 같은 껍질에 존재하지만 에너지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전자 껍질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다면 얘는 같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자들이 여러 개 쫙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들이 여러 개 쫙 있으면 얘들이 같은 전자 껍질일지라도 에너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보니까 그 범위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바로 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자가 존재하는 마지막 껍질에 대한 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요 가전자띠라고 얘기합니다. 가전자띠. 자,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요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 얘는 리튬이 되겠네요. 그렇죠? 세 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원자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얘도요 띠가 몇 개 생성되겠습니까? 띠가 이거에 대한 띠가 하나 생성될 테고 이거에 대한 띠가 하나 생성되겠죠. 맞죠? 그렇죠? 근데 가장 바깥쪽 띠는 어느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껍질에 대한 띠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가전자띠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전자띠. 자, 가전자띠는요 여러분들 얘네들이요 지금 현재 어딘가에 일단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받으면 얘들은 더 윗단계의 껍질로 올라가게 되죠. 자, 더 윗단계의 껍질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윗단계의 껍질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지금 얘는 전자 하나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다른 원소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서 어쨌든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껍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려야 돼. 그죠? 근데 저 에너지를 줬더니 이놈이요 세 번째 껍질로 올라갔어요.
세 번째 껍질로 뿅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혼자밖에 없네? 와우! 예. 자유로워집니다. 그거예요. 바로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전자.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개념을 이해해 보자고요. 아까 쌤이요. 요걸 그리기 전에 리튬이죠. 리튬은 금속입니다. 맞습니까? 예. 금속이에요. 금속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자유롭죠? 그쵸? 자유롭습니다. 그럼 얘는 에너지를 특별히 주지 않아도 자유로워요? 예. 그럼 얘는 에너지를 특별히 주지 않아도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금속은 도체인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어때요? 전자들이 좀 차있죠? 마지막 가전자띠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에너지를 줘서 껍질을 이동시켜야만 얘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자유롭지 않아요. 부도체가 되는 겁니다. 비금속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에 적으셔도 좋고 또는 다시 강의를 돌려보시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퀄리티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강의는 항상 고퀄리티거든요. 예, 우리는 로우 퀄리티는 다루지 않아요. 왜? 우리는 뉴윈! 신바람이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마지막 껍질에 생성되는 이 띠를 우리는 가전자띠라고 그랬습니다. 가전자띠. 그리고요, 전자가 미안. 지금 이제 이걸 그리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지금 마지막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었죠? 예. 자, 이 두 번째 껍질에 생성된 띠를 우리는 가전자띠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기에 생성되는 띠가 바로 이게 또 잘 안 써지네. 예. 띠가 가전자띠인 겁니다. 가전자띠. 예. 가전자띠. 근데 얘가 자유로워져요. 자, 일단 얘는요.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물론 자유롭게 움직여요. 근데 어쨌든 에너지를 주면 얘는 어때요? 더 활발해지겠네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전자띠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요. 전기가 흐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짓 거냐면요.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갔을 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구분을 짓 겁니다. 전도띠로 올라갔을 때. 즉 자유전자라는 것은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전도띠라는 건 무엇이냐? 예,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도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리튬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자체가 자유전자죠. 그죠? 얘는 그럼 뭐예요? 전도띠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도체 같은 경우는요.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서로 붙어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도띠로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네는 가만히 내비둬도 지금 어때요? 자유전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얘들은 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서로 붙어있는 형상인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자, 어쨌든 띠의 개념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띠의 개념. 자, 이걸 좀 미리미리 지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물이 젖으면 잘 안 써져요. 그쵸? 물이 젖으면 잘 안 써지는데 물을 또 안 적시면 글이 안 지워져요. 이거 아주 칠판이 아주 그냥 빵 같은 거라서 아주 그냥 상전이셔가지고. 예. 자, 얘네들요. 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가전자띠가 있으면 이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서로 붙어있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도띠로 올라가면 어떤 거예요?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도체는 어떤 거예요? 부도체는 전자 껍질 자체를 좀 이동했을 때, 얘네들 어떤 거예요? 전자 껍질을 이동했을 때 그나마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즉, 부도체 같은 경우는 가전자띠가 있고요. 가전자띠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띠가 있는데 이 차이가 좀 크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금속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까? 도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바로 도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에너지 안 준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지금 현재 상황 에너지 없어요? 에너지 있죠. 지금 여기 온도가 26도씨 정도 됩니다. 26도씨가 바로 에너지죠. 여기에 금속을 두면 금속은 여기 26도씨와 같은 온도가 되죠. 에너지 받았네요. 그렇죠? 바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온도,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얘는 에너지를 받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하지만 비금속은 26도씨의 에너지로는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훨씬 많은 에너지를 줘야만 그나마 자유전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워졌네요. 반도체는 어떻겠어요? 반도체는 붙어있진 않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껍질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용어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 지금 전자가 존재하는 구간이죠. 이 껍질, 그렇죠? 여기에 띠가 있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걸 뭐라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띠를요, 우리는 허용된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용된 띠. 이 띠라는 거, 여러분들, 띠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구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지된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지된 띠라고. 자, 선생님이 프린트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저것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보고 센스적으로 좀 추측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결론을 낼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있는데 전도띠로 가야지 전자는 자유전자가 된다. 근데 부도체는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가 너무 멀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줘야만 도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을 일반적으로 부도체라고 부르는 거고 도체들은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쉽게 전도띠로 올라간다, 전자가. 그래서 얘들은 전류가 잘 흐른다. 예, 그래서 도체라고 부른다. 반도체는 중간 위치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 무엇을 통해 보고 있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 모니터 뭔가요? 바로 LCD죠. LCD. 그렇죠?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입니다. 리퀴드 뭐예요? 액체죠. 크리스탈, 고체네요. 예, 액체와 고체는 결정을 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액체와 결정, 액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LCD는. 그래서 첫 번째 액정이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배워볼게요. 액정. 자, 액정이라는 건요, 가늘고 긴 분자로 되어 있으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액체와 고체의 성질이라는 게 뭘까요? 액체와 기체가 갖는 공통점, 그리고 고체는 갖지 못하는 거. 그게 뭐죠? 바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액체는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액체는 흐를 수 있고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흐르면서 이렇게 슉, 자, 스크류! 그렇죠? 근데 고체는요, 흐를 수 없습니다. 고체 굴리는 거,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갖는다. 흐를 수 있고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 조건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요. 이게 바로 액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짝대기 보이죠? 수수관 같은 거. 이게 바로 액정 분자들이에요. 액정 분자들. 자, 액정 분자들은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가늘고 긴 분자로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성질이 어떠냐면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틈새가 앞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틈새가요. 세로로 되어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세로로 가요. 근데 자기를 앞에 가로막고 있는 틈새가 가로예요. 그럼 가다가 이렇게 돌아요. 돌아가지고 여기에 붙습니다. 즉, 이 틈새에 세로냐 가로냐 그 각도에 맞춰서 얘들은 회전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회전해서 여기에 딱 맞춰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흐를 수 있는데 그 흐르는 게 바로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 그 흐름이 앞에 있는 틈, 그
그 틈의 모양에 맞춰서 흐른다는 거예요. 앞에가 이렇게 틈이 있으면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앞에가 이렇게 있으면 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도 보시면 얘는요, 슬릿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얘가 슬릿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회전하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성질 자체가 얘는 틈이 있으면, 슬릿이 있으면 바로 그 슬릿에 맞춰서 회전한다고 그랬어요. 성질 자체가. 그러면 얘는요, 에너지를 주지 않았을 때 회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왜? 성질 자체가 이런 놈이니까. 근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이놈의 이놈의 성질과는 반대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얘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주면 얘는 회전 못하고 그대로 세로로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에너지를 주면. 알겠죠? 액정은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액정은 전압이 걸리지 않을 때, 에너지를 주지 않았을 때,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어 분자들이 틀어지면서 빛의 진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진동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슬릿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너지 안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알겠죠? 예.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자, 근데요,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해요? 얘가 휘고 싶은데 이걸 막는다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왜? 지저분합니까? 더러워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예, 이게 뉴윈드 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액정은 전압이 걸릴 때 고체처럼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아서 빛의 진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빛의 진동 방향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계속 진동 방향 때문에 에너지를 주고 안 주고 하느냐? 빛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가로로 슬릿이 되어 있다는 건요, 빛의 진동 방향이 이렇게 맞춰서 됐을 때 이걸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가로로 되어 있는데 빛의 진동 방향은 세로예요? 그러면 이 빛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LCD 화면을 봤을 때 이 LCD는요, 우리한테 필요한 빛만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그 필요한 빛에 맞춰서 필요 없는 빛은 전압을 걸어서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빛은 전압을 안 걸어서 나가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가 바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입니다. LCD. 자, 이렇게 바로 돼 있죠. 아까와 사실 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 광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광원은 모든 빛의 진동 방향을 다 줘야겠죠. 이런 방향 다 주는 겁니다. 하지만 슬릿이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은 이렇게 세로로 진동하는 놈만 통과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압의 유무에 따라서 통과하는 빛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빛이 있죠.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전압을 건 거예요, 안 건 거예요? 전압을 걸었을 때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가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슬릿이. 자, 얘는요, 전압을 안 걸어서 이 분자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자 자체가 이렇게 휜 거죠. 근데요, 빛의 진동 방향과 이 분자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빛이 진동을 하면서 옵니다. 근데 이 분자를 지나죠. 그럼 이 분자는 세로로 가늘게 길게 돼 있다 그랬죠. 이 빛의 진동 방향 자체가 여기에 맞춰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주면 빛의 진동 방향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게 뭔 소리? 지금 이제까지 설명했는데 뭔 소리? 이게 정리 한번 해줄게요. 예. 백라이트에서, 광원에서 백색 광이 발생합니다. 백색 광. 백색은 뭐예요? 모든 빛의 파장.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모든 빛의 파장이 섞여 있는 거죠. 백색 광이 발생을 하고요.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합니다. 그대로 진행 시 두 번째 평광판은 통과합니까? 통과 못하죠. 얘는 위아래 진동 방향인데 얘는 좌우 진동 방향이니까 통과 못하겠죠. 통과를 못합니다. 그대로 진행 시에는. 그래서 중간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액정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액정을 켜고 끄므로 백색광에 RGB, 그쵸? 빨초파 RGB 중 필요한 빛만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하도록 조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LCD의 원리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면에 조작된 빛만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조작된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심보란 선생님 개 잘생겼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선생님 한일고 아이고 뭔 소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지금 이름을 밝히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실제로 봐도 개 잘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사실은 뭐 좀 개 잘생겼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작된 건 아니다 사실은. 근데 원리는 같다. 자, 근데요 어차피 조작하는 건데 왜 평강판이 2개 필요하지?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평강판에서 조작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평강판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평강판 2개 있으면 이 두 번째 평강판에서 빛을 막고 또는 통과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두 번째 평강판의 슬립 모양에 맞는 진동 방향 빛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요 아까 그림으로 보면 두 번째 평강판은 어떻습니까? 가로죠. 그쵸? 가로의 진동 방향, 좌우 진동 방향, 좌우 진동 방향. 즉, 요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 그림을 기준으로. 그러면 두 번째 평강판에서 조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진동 방향의 빛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진동 방향. 이 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좌우 진동 방향. 즉, 처음 백라이트에서는 상하 진동, 좌우 진동 두 가지 모두 발생을 시킵니다. 모두 발생하는데 그중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두 번째 평강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좌우빛만 필요하다는 거죠. 좌우 진동빛만 필요하다는 거죠. 좌우 진동빛만 필요하기 때문에 2개를 넣겠다는 거예요. 2개를. 그쵸? 그렇게. 자,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화면,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찍거나 핸드폰 보면 LCD 있죠?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휴대폰 화면, 모니터 같은 거 그런 데 쓴다. 물론 여러분들 LED와는 다른 겁니다. LED와는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LED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라는 겁니다. 아까 반도체 뭐라 그랬죠? 전도띠와 가전자띠. 그쵸?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서로 많이 멀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어정쩡하게 멀어져 있는 애네요. 어정쩡하게 멀어져 있는 거. 그쵸? 어정쩡하게 멀어져 있어서 에너지를 좀 주면 얘네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에너지가 작진 않습니다. 작진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도 사실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도체는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좀 어정쩡합니다. 우리가 어정쩡한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어정쩡한 거 어디서 배웠었죠? 어정쩡한 거? 금속, 비금속.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야? 준금속. 금속은 도체, 비금속은 부도체 나왔네요. 준금속은 반도체로 딱이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내용 봅시다. 순수 반도체가 있고요. 불순물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순수 반도체부터 볼게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 자,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아까 얘기했죠? 준금속입니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아무래도 준금속이니까 규소와 저마늄이 딱이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 쓰려면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저마늄과 규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쵸?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선생님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규소과 저마늄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이게 순서가 있냐? 자, 얘네들은요 지금 몇 조 원소입니까? 주기율표를 찾아보세요. 주기율표를 찾아보세요. 14조 원소입니다. 14조 원소. 옥텟 규칙에서 중간이죠. 그렇죠? 같은 조 원소입니다. 같은 조 원소의 특징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얘들은 어디 크루에 들어가는 애들입니까? 개병신 크루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중금속들. 그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여기요. 규소의 결합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규소는요. 3주기 원소이고 원자과 전자는 4개입니다. 그리고 체외곽 전자도 4개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당연히 4개 있으니까 4개의 결합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규소가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에너지를 어정쩡하게 줘도 얘는 전류가 잘 흐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부도체에 비해서는 적게 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규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4개입니다. 즉 4개의 전자를 더 원해요. 무슨 규칙에 의해서? 옥텟 규칙에 의해서. 그죠? 위 그림과 같은 구조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규소 결정입니다, 이게.
규소 결정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4개 결합하고 얘도 띵띵띵 얘도 띵띵띵 이런 식으로 4개를 결합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쭉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근데 반도체는 부도체에 비해 전류가 잘 흐르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에너지 조금만 줘도 흐른다 그랬어요? 아니죠. 에너지를 그래도 많이는 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 잘 흐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전류를요. 흐르게도 하고 안 흐르게도 하고 싶어요. 근데 반도체, 도체는 일단 전류가 잘 흘러. 그래서 안 돼. 우리는 조절을 하고 싶은데 부도체는 전류가 일단 안 흘러. 잘. 진짜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안 돼. 그럼 반도체 써야 되는데 그럼 전류 흐르게 하려면 에너지 이빠이 줬다가 전류 안 흐르면 그럼 전류 안 흐르고 또 전류를 흐르게 이빠이 이건 아니지. 그치? 이건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주면 흐르고 에너지를 안 주면 안 흐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에너지를 이빠이 줬다가 이렇게 할 때 안 흐르고 또 에너지 이빠이 주고 이빠이 줄 때는 흐르고 또 잠깐 쉴 때는 안 흐르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쵸? 에너지를 조금만 씩 주면 에너지 전류 흘렀다가 전류 안 흘렀다 전류 흘렀다가 전류 안 흘렀다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너무 쉽죠?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순수 반도체죠? 즉 불순물 반도체는 뭐겠어요?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은 거죠. 그죠?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겁니다. 쉽게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과정,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예, 도핑. 야, 원자에다 어떻게 불순물을 이렇게 다 섞을까? 예,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또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 짤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도핑. 자, 그럼 어떤 불순물을 넣어주면 되고 왜 전류가 잘 흐르는지 이제 그걸 배워야 되죠. 일단은 어떤 원소를 넣어주면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규소, 점화염, 원자권자 4개예요. 그쵸? 예. 불순물은요. 어떤 걸 쓸 거냐면요. 원자과 전자가 1개씩 차이 나는 놈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순물로 인과 붕소를 넣을 거예요. 인은 몇 족 원소죠? 인은 15족 원소입니다. 그리고 붕소는 13족 원소입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고요. 5개로서 규소보다 1개 더 많네요. 그리고 붕소는 3개로서 규소보다 1개 적네요. 그쵸? 얘네들을 우리가 바로 도핑 재료로 쓸 겁니다. 불순물로 집어넣을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은요. 지금 이야기대로 인의 원자과 전자는 5개,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3개. 자, 그럼 얘를 집어넣었을 때 왜 잘 흐르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N형 반도체입니다. 오, 이상하다. N형이라고 해놓고 반도체는요. N형과 P형 있거든요. 근데 P는 인이잖아. 그럼 P형 반도체에 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단순한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나만 그러겠죠? 예. 근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N의 의미는요.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리고 P의 의미는 포지티브입니다. 포지티브 뭐예요? 플러스의 의미죠. 그렇죠? 자, N형 반도체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갖는 반도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전자가 하나 더 많죠? 규소나 점화염보다 전자가 더 많다는 건 전자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도핑을 할 거예요. 규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인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규소는 몇 개의 결합만 한다 그랬어요? 4개의 결합만 한다 그랬죠? 근데 중간에 인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인이 4개의 규소와 만났어요. 근데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원자과 전자 1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네거티브라는 이름을 갖게 하는 거고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는요.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므로 4개는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나머지 1개는 자유전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나머지 1개는 자유전자가 돼요. 나머지 1개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예,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볼까요? P형 반도체에는 붕소가 들어갑니다. 붕소는요, 원자 관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3개밖에 없으면 3개는 규소와 결합하고 결국엔 규소가 전자를 얘한테 줘도 얘는 없죠. 그렇죠? 그럼 빈 공간이 생겼네요. 자, 빈 공간이 생겼어요. 빈 공간이 생긴 대신에 공간이 생겼어요. 전자가 일로도 막 이동할 수 있겠다. 그렇죠? 전자가 일로도 막 이동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어요. 전자가 이동했어요. 예,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자, 붕소는 원자 관자가 3개이므로 규소와 공유결합 시 몇 개가 부족해요? 1개가 부족해요. 1개가 부족하여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을요, 자, 얘는 마이너스 전자들이죠. 근데 얘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양. 그래서 양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공. 예, 양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구멍을 우리는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양공. 자, 그래서 양공이 생기고요. 이 양공을 채우고 싶어.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자가 오게 되고, 옆에 있는 전자가 오게 되고, 전자가 있던 자리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양공이 되겠죠. 그렇죠? 이 구멍을 얘가 막으면 여기에 구멍이 생기니까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즉 양공의 이동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양공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전자도 이동하는 거고 양공도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구멍이 있는데 이게 구멍인데 이 전자가 일로 왔어요. 그럼 양공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일로 왔는데 양공은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전자와 양공의 이동 방향은 반대예요. 그렇죠?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자, 우리가요, 아까 전도띠와 그 다음에 가전자띠 얘기했었죠. 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자, N형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는요, 결합을 다 했어요. 근데 전자 하나 남아요.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가 어떨까요?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가전자띠가 있고요. 왜냐면 왜 에너지가 높냐면요, 얘들 이미 껍질 다 만족했잖아. 만족했는데 전자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위로 올라가야지 뭐. 그치? 위에 전자 껍질로 가진 못했는데 어쨌든 얘는 위로 어정쩡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불연속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야, 말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요, 그 N형 반도체는 어떤 상태냐면요, 가전자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을 때, 얘네들은요, 가전자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을 때 원래 이만큼의 크기를 갖죠. 부도체는 이만큼 갖는 거고, 그렇죠? 반도체는 이만큼 갖는데 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띠가 생성되는 거예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띠가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그 자유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기 쉽겠죠. 전도띠로. 그렇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결합을 다 했어요. 옥텟끝이 만족했어요. 근데 전자 하나 더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어정쩡하니까 얘는 조금 들뜬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띠로 올라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전자띠 있고 전도띠 있을 때 요 바로 아래 새로운 에너지띠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P형 반도체는 어떤 거예요? 양공이 생겼죠. 예. 지 자체가 아예 전도띠를 만들게 된 거예요. 왜?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 그 양공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전자띠 있고 여기에 전도띠 있었는데 새로운 에너지띠가 여기에 생겼어요. 이게 바로 전도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전도띠는 여기 있었지만 양공에 의해서 새로 생성된 전도띠가 여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에너지띠 측면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은요, 이용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발광 다이오드 LED, 요거는 여러분이 좀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다이오드라는 건 뭐냐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합친 거예요. 예, PN 또는 NP 이렇게 합친 겁니다. 합치면 당연히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으로 가겠죠. 그렇죠? 양공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어떤 거예요? 여기에 가전자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을 때 여기에 새로운 에너지띠가 생성되고 여기에 바로 그 자유전자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P형 반도체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전자띠가 있고 여기에 전도띠가 있을 때 여기에 새로운 에너지띠로 전도띠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려갔네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양공으로. 그럼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에너지가 낮아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에너지 방출하죠. 그렇죠?
그 방출하는 게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LED예요. 알겠죠? 예. N형 반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띠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에너지띠에 있던 양궁으로 이동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빛으로 나온 거. 그게 LED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정도는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용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우리 지금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네, 결론적으로. 그쵸? 자, 전자는요, 전류를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LCD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전기적 성질. 그쵸? 전자라는 거, 당연히 전기적 성질을 갖죠. 전류의 흐름.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는 전기적 성질만 갖고 있을까요? 자, 우리 톰슨의 어떤 실험이 있었죠? 톰슨의 푸딩 모형. 그쵸? 푸딩 모형 때 어떻게 했어요? 톰슨이 음극성간 했었죠. 그쵸? 음극성간 했을 때 당연히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플러스 쪽으로 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때 그거만 있었나요? N극과 S극을 놨는데요. 얘가 어느 한쪽으로 휘었다 그랬어요. N극과 S극. N극과 S극은 뭡니까? 바로 자기적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전자는 자기적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어떻게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전자는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가져요. 그럼 당연히 다음 시간에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시들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인!